다양한 종교의 세계와 생활 속의 신앙 활동을 소개하는 KBS 라디오의 종교와 인생, 김혜숙 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종교와 인생 믿음으로 사는 삶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의 오주고 세계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무궁무진한 이야기와 깊이가 있다는 그런 뜻일 거예요. 자, 이 순서 단단한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깊이 있게 읽어가는 분들 모시고 얘기를 듣고 있는 순서입니다.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기독교 믿음 가진 분 모시고요. 그분의 삶의 이야기, 믿음의 이야기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기독교 사학이죠. 숭실대학교. 올해로 창학 120주년이 되는데요. 올해 초입니다. 제14대 총장으로 선임이 되셔서 이 12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가고 계신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숭실대학교 황준선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총장님 뵙게 되면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하죠. 뭐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대학의 총장님 하면은 함부로 뵐 수 있는 분도 아니었었고 네. 뭐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총장님이었는데 네. 요즘은 정말 안 그렇네요. 네. 글쎄요. 그게 좋은 점도 있겠지만 총장으로서 어떤 직무 수행하기 조금 힘든 네. 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총장으로 나섰을 때 내건 모토가 네. 제가 소통과 통합을 하겠다 그랬고 소통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그런 전제하에 함께 같이 가는 숭실대학을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무 구성원과 권위적으로 거리감이 생기면 총장과의 소통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함께 같이 만들어간다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저는 오히려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형태의 일종의 온화형 또는 뭐 화합형 그런 형의 전 총장상을 그리고 싶어서요. 예. 오히려 좀 어렵고 부담스럽다는 그런 형태의 총장상보다는 지금 제가 가져가고자 하는 총장의 형과 리더십이 저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총장을 어려워하지 않는 교수 또는 직원, 학생이 있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더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사실 싶고요. 그렇죠. 모든 이들의 네. 바람은 좀 따뜻하고 친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네. 어떤 바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네. 조금 전에 소통과 화합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통합. 네. 궁금한 것이 물론 교직원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그 네. 함께라는 범주 안에.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당연히 또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과 소통, 통합이 쉬우실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사실 네. 부모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내 집안에 있는 내 아이도 참 소통 어렵거든요. 통합 네.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저의 이제 뭐 자랑스러운 것도 안 됐습니다만 아니요 자랑하셔도 네, 괜찮아요. 거의 이제 1년 돼 가는데 학생과 소통을 좀 전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 총장실 이름을 열린 총장실로 제가 명명을 해서요. 학생들하고도 자주 만나 소통하고요. 규칙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 임원들하고도 오찬 미팅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학생들하고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과의 소통에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총장 되고 나서 가장 보람 있는 게 저희 학교 학생들이 한 13,000명이 되는데 오다가다 학생들이 총장님하고 달려와서 인사했을 때가 제가 학교에서 정책적으로 성과를 내서 얻는 그 보람보다 가장 큰 보람으로 다가오는 게 저는 그런 측면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 제14대 총장으로 선임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새내기 총장님이라고 네,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늘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직 내에서 총장으로 선임되신 아주 합당한 근거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MC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려면 숭실대학의 총장 선출 제도를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대학은 상당히 그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일단 숭실대학의 구성원들, 교수와 직원들이 후보자들 가운데 투표를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후보자 가운데 일정 부분을 또 학교의 단위 대표들이 있습니다. 학생 대표, 교수 대표, 직원 대표, 동문 대표, 또 이사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된 총장 추천 후보 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일정 부분을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한번 이제 차기 총장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이제 몇 배수를 재단 이사회를 보내면 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총장을 선임하는데 저는 이제 그 절차에 의해서 이제 총장으로 이제 선출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이제 숭실대학의 교수로서 한 23년 동안 교수 생활하면서 제가 사실은 총장 꿈을 꾸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예. 주어진 일에서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수 생활을 하다가 숭실대학이 저희 모교입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총장 입후보하는 그의 사순절 기간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숭실대학에 입학하시고 유학을 마치고 숭실대학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40일 사순절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내가 한 20몇 년 동안 평교수로서 어떻게 보면 나 개인의 편의와 나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나를 숭실대학에 보내신 게 아니라고 하는 일종의 신앙적인 비전을 갖게 되고 그런 가운데 마지막 학교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이 단계를 넘어서 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숭실대학을 위해서 한번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저의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게 하나님이 저를 향하신 뜻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기도하는 40일 가운데 기도를 마치고 결정을 내리기를 한번 학교를 위해서 내가 큰 봉사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이제 결단을 하고 후보자로서 제가 이제 선언을 하고 이제 입후보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기간에 학교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과정을 마쳤는데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제 총장으로 선출이 됐고 저는 그것을 이해하기는 하나님이 좀 필요한 때에 네. 저를 통해서 숭실에 이루고자 하는 분명히 뜻과 계획이 있으신 거라고 믿고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신앙적으로 정말 좋은 해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어떤 소명감을 느끼게 되면 네. 하시는 일 하나하나가 굉장히 무게가 실릴 것 같고 네, 그런 것 책임감이 같습니다. 실릴 것 같아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숭실대 학생들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선 가져봤습니다. 네. 숭실대 학교는 글쎄 많은 이들이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 열심히 믿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거 또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 학교 이렇게 쉽게 표현들을 해요. 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총장님?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말씀대로 하면 제가 74년대 숭실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네. 그때 저도 이제 신앙 때문에 숭실대학을 택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74년도 학교 다닐 때 숭실대학의 분위기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신앙적인 열정이 있어서 대한민국에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숭실대학에 입학을 많이 했는데 그동안 학교가 이제 양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지금 숭실대학이 가졌던 고유의 정체성은 좀 상당히 지금 많이 좀 약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현재 숭실대학에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한 25% 정도는 기독교 학생들이고 한 75%는 기독교 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의 권학 개념에 따라서 8학기 중에 6학기는 체프를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저희들의 권학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대인과 성서라고 하는 과목을 1학년 때는 모든 학생들이 필수로 들어야 되거든요. 자신의 종교와 관계없이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일부 학생들은 그것에 대해서 좀 불만족스럽게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건 제가 꼭 지켜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숭실대학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 성경 말씀대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숭실대학의 비기독교 학생으로 입학을 했지만 숭실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독교 관련된 과목을 듣고 졸업할 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으면 저는 숭실대학의 교육의 어떤 방향은 저는 바로 잡혀졌고 교육의 목표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게 신앙적으로 주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신앙적인 고백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4년 동안 숭실대학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졸업할 때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최소한 나의 삶의 목표와 존재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나의 사명이 있다라고 만약 그런 고백을 하고 사회에 나간다고 한다면 전 숭실대학이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교육의 사명은 잘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 스스로도 권학 이념에 맞춘 과목의 이수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네. 타인을 좀 보살필 줄 알고 네. 이웃을 네. 살필 줄 아는 넓은 마음을 그곳에서 찾아냈다면 네. 범종교적인 아주 종교적인 인물이 네. 될 것 같아서 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긴 합니다. 네. 이 숭실대학교는 그 자체가 우리나라 역사하고 굉장히 많이 맞물려가는 학교라고 저는 알고 네.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최초로 숭실대학을 세운 그 얘기부터 좀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금년에 이제 120주년을 기념을 해서 4권 이제 비전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통일시대
우리가 평양 숭실 캠퍼스를 회복하겠다고 내걸었는데 평양 숭실 캠퍼스. 네. 그러니까 저희 대학의 출발은 이제 북한입니다. 어. 그 미국인 선교사의 그 베어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네. 한국명은 저희가 배위량이라고 부릅니다. 윌리엄 베어드 박사가 1897년에 저기 한국의 이제 평양에서 세운 대학이 저희 숭실대학이고요. 그 당시 숭실학당이라는 이름으로 13명의 학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당시 이제 감리교와 연합을 해가지고 더 유니언 크리스천 칼리지로 또 저희가 이제 변화를 이루어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대학의 어떤 그 특징 중에 하나는 그 1938년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다른 대학들은 대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지만 저희 대학은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유일하게 스스로 문을 닫은 그런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대학이 저희 숭실대학의 가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8년에 학교가 문을 닫고 그리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1954년에 저희 숭실 졸업생 가운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영락교회의 한경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네네. 그 목사님에 의해서 지금 서울 상도동에 숭실 캠퍼스가 재건돼서 1897년서부터 그 역사가 이제 120년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한 두 가지만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땅 위에 최초로 설립된 4년제 근대대학이며 또 기독교 민족대학이라는 특성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들 중에 유일하게 본교가 북한에 있는 또 이산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또 이산대학. 네, 좀 그래서 저희는 빨리 좀 통일을 좀 기대하고 있고 저는 학교에 좀 머지않아 평양숭실 재건 추진단을 제가 조직을 해서 지금부터 저희가 통일이 되면 네. 평양숭실 캠퍼스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좀 계획해 나가려고 그런 좀 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학이 저희 숭실대학입니다.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대학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산대학이라는 게 처음 와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교가 북한에 있다라고 네, 표현을 그렇습니다. 정확히 해주셨거든요. 1897년에 평양에서 미국 선교사 자택에서 13명의 학생으로 이제 네, 그렇습니다. 학교가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평양에 그러면 그 흔적 같은 게 좀 남아 있나요? 네,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것도 하나님의 저는 역사와 개입이라고 보는데요. 네네. 그 현재 지금 저희 학교의 자리에 현재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러시아 대사관에서 그 조경 공사를 하다가 어느 한 곳에서 평양 숭실 그 당시 전문 학교였습니다만 2회 졸업생들이 졸업을 마치고 기념식수를 하고 그걸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저희 그 돌아간 그 세상을 떠난 그 김일성이라는 분의 아버지가 김영직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평양숭실 전문학교 졸업생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지금 북한에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도 이걸 함부로 못 해가지고 그 평양에 있는 이제 그 내무성에다 이걸 보고를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직이라는 그 인물의 어떤 그 무게감 때문에 그 평양에 있는 그 내무성의 부수상이라는 사람이 이 세레모니에 참석을 해가지고 네. 그 지금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 안에 숭실 그 기념비를 제막식을 따로 했고 지금도 그게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옛날 숭실대학의 평양 교정이고 저는 그것을 좀 근거로 해서 통일되면 그 자리를 저희가 이제 본교 삼아서 네, 본교 다시, 삼아서 네. 시작하려고 지금 해방 이후 1954년에 한경직 목사에 의해서 네. 재건됐다는 것도 아주 독특한 이력입니다. 아, 이 그렇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의 거울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아우, 그렇습니다. 이 숭실대학교 많이 몰랐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모시고요. 네. 또 자세한 얘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첫 만남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은요. 올해 초 제14대 총장으로 선임이 되신 분입니다. 120년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비전 만들어가고 계신 분이세요. 숭실대학교 황준성 총장님 모시고 이 순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끝곡 조용필의 바운스 준비됐습니다. 종교와 인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한참을 망설이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망울도 수줍어 딸 거